해외 쪽에서는 계속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최근 들어서 백화점에 의해서 할인점 매출이 나빠지면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호재 하나를 찾기가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시장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토로스 투자증권의 김대준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국제유가 상승입니다.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재고 감소가 유가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미국 은행주 반등입니다. JP모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 은행주가 반등했습니다. JP모건의 실적 전망과 어닝 시즌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을 체크해 봅니다. 3위 키워드는 제지주 강세입니다. 제지주의 강세가 6월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살펴봅니다. JP모건 실적이 임박했습니다. 웰스파고도 같이 실적을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은행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같이 반등을 했습니다. BOA도 반등했고 JP모건도 반등했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동반 반등하는 모양새가 좀 나타났습니다. JP모건 실적이 지금 예상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제 미국 어닝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기업도 실적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일정 같은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학영 위원께서 종합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JP모건의 컨센서스 실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주당 78센트의 이익이 지금 그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분기는 어땠었냐면요. 1분기에는 당초 예상치가 1.18달러였는데요. 그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나름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죠. 1.31달러가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2분기에는요 1.27달러였기 때문에요. 이번에 예상 정도 나오더라도요 상당한 감익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업들의 일정인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말씀하셨 바로 얘기했던 JP모건 정도가 이제 눈에 띌 것이고요. 다음 주 17일 날은 이제 코카콜라 실적이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항상 글로벌 경기를 항상 대변하는 것이죠. 전 세계 어디 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코카콜라 정도 관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날 골드만삭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일 날은 BOA가 있는데요. BOA는 작년에 워낙 큰 폭의 적자였기 때문에 이번에 수치는 이제 흑자가 나오면서 상당히 좋게 나올 겁니다. 다만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요. 주가에는 반영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19일 날은 마이크로소프트랑 샌디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샌디스크는 아시다시피 이제 칩 메이커인데요.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걱정들이 나오면서 칩 메이커들이 주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정말 어떻게 나올지 좀 관심권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4일 날이 아마 그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이 쏠려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4일 날이 화요일입니다. 미국 시간 화요일이고요. 태평양 시간으로 오후 2시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플컴퓨터는 지난 분기보다는 약간 이익은 줄어드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지 체크해보셔야 되겠네요. 이번 주에는 글쎄 JP모건 실적이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막대한 파생 손실을 입었는데 그게 진짜 어느 정도냐 이런 게 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코카콜라라든지 다른 금융주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도 있고 아무래도 가장 어닝 시즌의 피크는 다음 주 24일로 예정돼 있는 애플의 실적 발표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지주가 6월 초부터 바닥을 찍고선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주식시장에는 속설 같은 게 좀 있는데요.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지주가 강세를 보인다. 좀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도는데 실제로 강세를 보였던 사례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지주 강세 배경이 뭔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또 제지주 중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혹시 있을지 김대준 연구원께서 종합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최근 제지주 같은 경우에 다른 업종 대비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제지주가 조금 상승 흐름을 보인 이유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렇게 개선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펄프 재료가 되는 펄프 가격이 예상보다 이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미 쪽에서 이제 펄프 생산을 늘리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고 반면에 수요는 중국의 경기가 약간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면서 수요가 약간 감소할 것이다 이런
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원재료인 펄프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요. 펄프 가격이 하락하면 그 이후에 이제 투입과 그 정말 이제 물건을 이제 생산하는 그 차이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실적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제지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한 작년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에 따른 이제 수혜도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이제 제지 업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종목은 이제 한솔제지가 가장 좀 유망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지주가 중에서 이제 인쇄용지나 산업용지에서 그 MS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이제 영업이익률이 작년보다 이제 2배 가까이 이상 그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한 그 자회사의 부실 자산을 그 이미 상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자회사 불확실성은 약간 좀 해소될 수 있다, 이런 그 전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제지주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제지주 중에서는 특히 이제 한솔제지가 가장 좀 그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지주 최근에 강세 보이는 점, 뭐 증시 속설 갖고 뭐 설명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펀더멘탈 측면에서 펄프 가격 하락, 거기에 따라서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탑픽으로는 역시 뭐 한솔제지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양적 완화 기대감 약화입니다. 연준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경기 둔화, 성장 둔화에 대한 공감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에 대한 목소리는 아주 소수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빠르면 이번 7월 말 8월 초에 걸쳐서 있는 연준회의에서 뭐 그런 언급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했었는데, 연준회의록이 공개되면서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번 연준회의는 9월 달에 있는데 9월 달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도는 것 같은데요. 이학영 의원께서 관련 내용 종합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일정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7월 31일과 8월 1일 날 FOMC 회의가 있고요. 다음은 또 9월 달까지 가야 되는데요. 또 한 달 반을 기다려야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9월 12일과 13일인데요. 벌써 지난달부터 시티그룹이라든가요, 골드만삭스 한 두 군데는 이번 7월 말 8월 초의 회의보다는 9월 달은 돼야지 그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 재미난 또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 회의가 끝나면. 근데 이걸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그 다음번은 쉬고 그 다음에 하고 그렇게 한 번씩 징검다리식으로 하는데요. 다음번에는 프레스 컨퍼런스가 예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2일과 13일 날 그때 하고 나서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하지 않겠느냐라는 또 약간은 근거 논리적으로는 약한데 하여튼 그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당연히 오늘의 결과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9명의 위원 중에요. 그나마 4명이 언급을 했는데 2명은 바로 당장 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2명은 훨씬 더 지금보다 안 좋아진다는 것을 전제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뭐 딴판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양적 완화가 없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 오히려 궁금한 질문이 될 것 같고요. 저 자신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뭐 냉정하게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네요. 기업에 대한 실적, 2분기 실적이 드러나고 있지만 좀 내세울 것이 거의 없는 것이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BOA 같은 건 워낙 적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 애플 컴퓨터 정도 외에는 뚜렷하게 나올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쉐브론 얘기가 좀 있는데요. 쉐브론은 정제점 마진 쪽에서 좀 좋아졌기 때문에 2분기 이익이 좀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냥 원유값이 워낙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 전체적으로 의 영향은 오히려 좀 가미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뉴스에 대한 정책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양쪽 하나의 기대감도 없고 실적도 안 좋으면 기대할 것은 유럽에서 갑자기 깜짝 놀랄 뭔가 좋아졌거나 아니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갑자기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투기적인 매매로 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우리나라도 요즘 거래대금이 극히 저조합니다. 오늘도 지금 그 거래대금 상당히 부족하죠. 물론 막판에 옵션 만기 날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어제까지 5일 연속 3조 원인데요. 미국도 거래가 상당히 부족한 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별로 상당히 위축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미국에서도 그 거래가 좁은 구간에서 변동성만 커질 약간 불안한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양적 완화가 과연 만병통치약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펀더멘탈 또 뭐 기업 실적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양적 완화 가능성마저 상당히 약해졌다는 점 조금 부담을 좀 가중시키는 요인인 건 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스페인이 긴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650억 유로. 뉴스에 보니까 국민들 막 시위에 나서고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이런 양상인데요. 반발도 상당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긴축안 EU에서는 좀 환영하는 분위기고 스페인 국채금리, 이탈리아 국채금리 다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유로존 문제가 또 잠시 또 소강 국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김대준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그 스페인이 650억 유로의 긴축안을 발표하면서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스페인 정부는 2년 반 동안 650억 유로의 재정 지출을 감축할 것인데요. 그 내용은 이제 증세, 그 세금을 올리면서 또 공무원 연금이나 실업수당 또는 연금을 삭감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650억 유로를 이제 그 축소할 그런 예상입니다. 이 같은 그 근거는 지난번 열렸던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제 각국 재무장관들이 스페인에 대해서 1차 구제금융분인 300억을 지원하고 동시에 재정 감축 그 시한 목표를 2013년에서 2014년으로 1년 더 연장해 주면서 스페인 정부가 그 650억 유로의 긴축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적인 여유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요인도 있지만 또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하락한 요인으로는 또 그 EU 은행들의 자본이 이제 6월까지 944억 유로 정도 확충됐다는 그런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유로 은행들의 그 핵심 자기 자본 비율이 이제 9%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번 자본 확충을 통해서 이 비율에 약간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그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은행들이 그 자본 확충에 있어서 약간 그 자본을 늘려야 되는 압력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유로존 그 위기가 다시 완전한 진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유로존에서 뭔가 그 개선되는 확실한 신호가 나오려면 그 유로존을 지원하고 있는 ESM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개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유로존 각국의 반대로 ESM이 제대로 발동되고 있지 않고요. EFSF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EFSF에서 ESM으로 그 역할이 완전히 이제 이동이 된다면은 그때쯤 돼서 이제 유로존 재정 위기가 약간 완화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해외 쪽에서 계속 안 좋은 소식들만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나마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구제금융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국채금리가 떨어져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다만 ESM 원래 당초 계획은 7월 초에 출범하기로 돼 있었는데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 될 거라는 예상이 대부분인데 그 출범되면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기준금리 전격 인하입니다. 글쎄 다음 달 정도에는 인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오히려 인하한 이후에 시장은 낙폭이 커지는 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경기가 나쁘면 이렇게 땡겨서 금리를 인하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대준 연구원께서 글쎄 금리 인하 관련된 사항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13개월 만에 25pp를 인하했습니다.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의 그 호재보다는 오히려 경기가 부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간 금리 정상화에 대한 그 언급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약간 좀 서프라이즈격인 그런 성격이 많이 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금통위 이후에 김중수 총재는 그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 선제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특히 그 현재 국내 물가가 안정되어 있지만 그 GDP 갭 같은 경우에 그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그 대외적인 요인이 그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그 유로존 불확실성이나 이제 미국 경기 둔화, 중국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시키면서 국내 그 금통위에서도 이런 글로벌 정책 공조에 약간 공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중국이 기준금리 2번 인하했는데 시장은 전혀 반응을 안 했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아주 전격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금리를 인하했지만 오히려 시장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이 자체보다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이 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1800선은 그래도 근근히 지켜지고 있는데 1800선 여기 지켜진다고 해서 여기서 급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고 좀 무기력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이런 흐름에서 사실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너무나 위험을 크게 지고 가는 일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만일 지금 주식을 산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을 사라, 이런 조언까지 이학영 의원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요. 펀더멘탈이 워낙 취약합니다, 지금요. 글로벌 기업들, 미국의 기업들, 그리고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워낙 펀더멘탈이 취약하기 때문에요. 시장은 수급이라든가요, 뉴스 모멘텀에 따라서 우리나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정한 장세가 불가피하죠. 1800의 의미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펀더멘탈을 조금 더 따져보면 아무리 의미가 없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지지될 가능성은 크기 때문에 어떤 몇 가지 찾아보면 1800은 지금 우리나라를 해보면 톰슨로이터에 나오는 IBS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예상치의 실적 보면 좀 정확히 8.05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 PR이 지금 현재 1805 정도 보면은요. 그러면 분명히 작년에 떨어졌을 때요, 1600 작년 9월에 떨어졌을 때보다도 PR은 더 낮아 있는 수준이고요. 언제 이후 최저 수준이냐면요, 리만 사태 때였던 2009년에 가을에 빠졌을 때가 7.1배 정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지금 제일 싼 가격은 분명히 싼 가격입니다. 상대적인 가격은 분명히 싼 것인데요.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꾸 우리나라 증권사는 3분기엔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투자 전략가들은 얘기하지만 좀 되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데 왜 증권사에서의 기업이익의 예상치는 자꾸 떨어지고 있냐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이 얘기하는 PR이나 상대적인 PR 이런 것들, PBR도 마찬가지지만요, 신뢰성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PR 자체가 지금 이익이 떨어지면 PR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너무 PR이라든가 PBR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안 내려가는 가격이라는 주장에는 약간 여전히 논리에 워낙 비약이 있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장기적으로 보면 싼 가격인데요. 무조건 1800은 지지된다. 이건 PR이 무조건 800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지된다. 이런 거는 약간 잘못됐다는 생각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시장은 대안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워낙 리스크가 크다는 걸 분명히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만약 그런다 그러면 경기 부진이라든가 지금 주가 약한 거 다 경기 부진이고 해외 불안 요인인데요. 경기 부진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외형이라든가요,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을 찾는다면 되겠죠. 대표적인 것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독일의 폭스바겐 자동차가요, 올해도 제가 자주 언급했던 기업인데요. 지금 점유율이 유럽에서도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올라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폭스바겐인데요. 주가 제법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 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찾기 자체가 쉽지 않고요. 아무리 그런 주식을 찾더라도 시장이 오르면 같이 거꾸라진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만약 용기가 있으신 분, 정말 강하게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KTNG를 사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KTNG 우리나라 담배 거의 독점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수입 담배도 있지만은요. 실적은 2분기에도 좋아진다 그러고 예상치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3분기에도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찾으면 되겠는데요. 아마 웬만한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KTNG 그런 것이 분명히 좋은 거죠.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같이 떨어지지만요. 현대글로비스가 매출이 현대자동차에 상관없이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더 있는 기업입니다. 그것은 매출 자체가 운송권에 관한 문제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해외 수출의 40%밖에 안 갖고 있는데요. 2016년까지 100% 가기 때문에요. 매출은 그냥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아 보이고요. 영업력도 간혹 얘기를 해드렸던 기업인데요. 영업력은 방글라데시에서 거의를 비롯한 해외에서 전부 다 동남아시아에서 생산을 해서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되면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무역 이런 거 좋아 보이고요.
우리나라 그 내국인, 외국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외국 가시면 요즘 면세점 다 들르실 겁니다. 시내에 있는 면세점이건 공항에 가시면 호텔신라 이런 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걸 찾으시면 되겠지만은요. 말씀드렸다시피요. 워낙 시장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 밸류에이션의 함정이란 말을 좀 많이 합니다. PER 8배, 과거 바닥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PER, 이익의 추정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인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서도 관심을 가져본다면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KTNG 말씀해 주셨고 기업 어떤 경기랑 상관없이 꾸준히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현대글로비스나 영업무역 그리고 호텔신라 이런 종목 정도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